후견인 신청이라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가 지금 흥분해서 그렇지.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 정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내 보험금, 내 통장, 내 집까지 다 너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진이 대신 말했다. 어머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이런 큰돈 관리하시기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내 정신이 이상하다고 꾸며낸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정희는 그들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가 뭘 꾸미든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지금 당장 나가.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정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너 더 말하면 경찰 부를 거야.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탁자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자. 그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정희는 이번 달도 어김없이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켰다. 매달 초면 하는 익숙한 루틴이었다. 며느리 미진의 통장 번호를 입력하고 500만 원을 송금한다. 송금인 메시지란에는 늘 같은 문구를 적었다. 애들 학원비에 보태 쓰세요. 송금 완료 알림이 뜨자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6년 그녀는 홀로 이 큰 집을 지켜왔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재산이 제법 됐다. 부동산 몇 채와 예금, 그리고 두둑한 보험금.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돈이 가족의 연을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욕심의 씨앗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들 준호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며느리 미진은 대학 동기였는데 결혼 전부터 정희에게 늘 다정했다. 어머니, 정말 젊으세요. 제 친구 엄마들은 다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니는 정말 멋지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흐뭇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무엇이라도 해줘야지 싶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부터는 더 자주 돈을 보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다. 그러다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었다. 미진이 전화할 때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아이들 영어 유치원비가 부담이에요라는 말을 했고 정희는 그때마다 흔쾌히 보탰다. 지금은 매달 500만 원까지 늘었다. 그날도 정희는 아들 집에 들렀다. 손주들 얼굴이나 보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는 마음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미진이 밝게 웃으며 맞았다. 어머니,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집 정리라도 할 텐데. 괜찮아. 우리 집인데 뭘. 애들은 학원 갔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거실은 깔끔했다. 늘 그랬다. 미진은 집안 정리를 잘하는 며느리였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다. 미진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왔다. 둘은 가벼운 일상 얘기를 나눴다. 학원 진도는 어떤지, 준호는 회사에서 어떤지. 어머니, 저번에 보내주신 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애들 겨울 캠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 잘 됐네. 애들한테 좋은 경험 많이 시켜줘. 대화는 평온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희는 그날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다. 미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말은 다정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차이를 감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희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식탁 밑에 떨어진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였다. 낡고 녹슨 작은 황동 열쇠. 정희는 그것을 주워들고 미진에게 물었다. 이거 뭐야? 떨어져 있던데. 미진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곧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창고 열쇠인 것 같은데 어디다 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셔도 돼요. 창고 열쇠? 네, 아마 오래된 거예요. 정희는 열쇠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이 밀려왔다. 미진의 목소리가 너무 빨랐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정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에서 손주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손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정희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다. 하지만 손에 쥔 열쇠가 자꾸 신경 쓰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열쇠를 서랍에 넣었다. 왠지 버릴 수가 없었다. 그 열쇠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뭔지 몰랐다. 정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요새 이상한 기분이 들어.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정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꿨다. 낡은 열쇠로 문을 여는 꿈. 문 너머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며느리 미진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이번 달 송금은 조금 늦게 주셔도 괜찮을까요? 다음 주 초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집 담보대출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서류에 어머니 도장이 필요해요.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댁에 가서 받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췄다. 송금을 늦춰달라는 건 처음이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도장? 담보대출 정리에 왜 내 도장이 필요하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보험사였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생명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명의의 종신보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고객님 가족분께서 보험 수익자 변경 요청을 하셨는데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수익자를 변경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요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가족분께서 먼저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가족분과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해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다면 저희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변경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손이 떨렸다. 머리가 복잡했다. 누가, 왜, 내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고 한 거지? 그날 저녁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매달 500만 원, 담보대출 도장,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그 낡은 열쇠. 정희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열쇠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창고 열쇠가 아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다음 날 정희는 은행에 갔다. 자신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출력해줬다. 정희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3개월간 자신이 송금한 500만 원 외에도 다른 출금 내역이 있었다. 자동이체였다. 매달 150만 원씩 가족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게 뭐죠? 정희가 직원에게 물었다. 고객님, 이건 자동이체로 설정된 보험료입니다. 약 4개월 전에 설정되셨네요. 제가요? 저는 이런 거 설정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혹시 가족분께서 대신 설정하신 건 아닐까요? 보통 이런 경우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들이 자신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정희는 은행을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정희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미진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메시지를 지웠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정희는 서재로 가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통장사본.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려야겠어. 더는 당하고만 살 수 없어. 정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그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가 뭔가 알려줄 것 같았다. 정희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모든 것을.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너무 믿은 걸까? 자책과 분노가 교차했다. 새벽 3시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선반 앞에 앉았다. 그 옆엔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대학 입학할 때, 모든 순간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정희는 혼자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디 있는가? 며느리와 함께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다. 준호야. 정희는 아들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면서도 그녀는 다짐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든 열쇠를 꺼냈다. 이 작은 열쇠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가 며칠 동안 시골 친구 집에 다녀올게. 연락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다. 정희는 어디도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그들이 움직이는 걸 지켜볼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산책을 나가고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믿을 만한 변호사였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시도, 자동이체된 의문의 출금, 도장을 요구하는 며느리.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어르신, 일단 모든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모두 확보해 두세요. 증거요? 네, 문자 메시지, 녹음, 서류, 뭐든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변호사님, 이 열쇠가 뭔가 알려줄 것 같아요. 며느리 집에서 주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열쇠를 들여다봤다. 이게 어디 열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내야 해요. 정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신탁 설정 절차를 밟았다.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을 신탁 계좌로 이전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모든 변경 요청을 차단했다. 누구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열쇠. 정희는 열쇠를 들고 아들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 혹시 어디 맞는 문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다 아들 부부가 자주 가는 오피스텔 단지를 발견했다. 며느리가 사무실 일이 있어서라며 자주 언급하던 곳이었다. 정희는 경비실에 들어가 물었다. 혹시 203호 임차인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아, 거긴 미진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왜요? 아, 제 며느리인데요.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올라가 보세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2층으로 올라가 203호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문에 넣었다. 찰칵. 문이 열렸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살펴봤다. 그 안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가득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험해지 신청서, 심지어 후견인 신청 서류까지. 이게 뭐야? 정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모든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며느리와 아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이 출력되어 있었다. 엄마 보험금만 3억이야. 부동산까지 하면 10억은 넘을 거야. 그래, 서두르자.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좋아. 이제 끝까지 가보자. 정희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놓고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며칠 뒤 미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죠? 시골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다녀왔어. 친구 만나고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애들 학원비 납부일이 다가와서요.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미진아, 이번 달부터는 통장으로 안 보내고 직접 줄게. 네, 직접요? 응,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택배로 보낼게. 미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아, 네.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주말 정희는 우체국에 갔다. 그리고 큰 택배 상자 하나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 안에 500만 원을 넣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를 상자 안쪽에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상자를 봉인했다. 며느리 집 주소를 적고 등기로 발송했다. 우체국 직원이 수취 확인서를 건넸다. 어르신, 이거 귀중품이세요? 응,
그런 셈이지. 그럼 보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 그냥 보내줘. 정희는 수취 확인서를 받아들고 우체국을 나왔다. 흔적은 남겨야 한다. 언제,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이틀 뒤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택배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 그냥 내가 손수 챙겨주고 싶어서.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 에이, 어머니도. 그래도 감사해요.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작게 웃었다. 첫 번째 증거를 심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 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인데?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요새 좀 이상하시지 않아요? 갑자기 통장 송금 안 하시고 택배로 보내시고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 들었는데 엄마 재산을 신탁으로 옮기셨다면서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변호사 선생님이 그게 안전하대서.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가 있어서 그런 거야. 준호는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준호야, 엄마한테 숨긴 거 없지? 숨긴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 수익자 바꾸려고 한 거 엄마가 다 알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엄마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내 동의도 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됐어. 오늘은 그만 가봐. 엄마 피곤해. 준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정희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경계할 것이다. 며칠 뒤 정희는 택배 상자에 숨겨뒀던 녹음기를 회수했다. 미진이 상자를 열고 돈을 세는 소리, 그리고 전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여보, 엄마가 이번엔 현금으로 보냈어. 500만 원 다 있어. 근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정희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진이 함께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시게 모셔왔어요. 정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검진? 나 아픈 데 없는데? 미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사실은요, 최근에 어머니가 좀 이상하셔서 걱정이 돼서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이상한 행동? 네, 택배로 현금 보내신다거나 갑자기 재산을 신탁으로 옮기신다거나. 정희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의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만 하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정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검사를 받았다. 질문은 간단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 이름이 무엇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 정희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다. 하지만 의사는 무언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으시네요.
하지만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최근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던데. 의사결정에 문제?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요새 갑자기 이상한 결정들을 하시잖아요. 평생 안 그러시던 분이. 정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돈 내가 관리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믿을 만한 행동을 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미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 좀 봐주세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왔어요. 진단서?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안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나 검사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가 지난달에 어머니 모르게 병원에 상담했어요. 어머니 최근 행동들이 너무 이상해서요. 정희는 서류를 내던졌다. 내 동의도 없이? 이게 말이 돼?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더 아프시기 전에 지금 재산 정리를 하는 게 나아요. 재산 정리? 미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후견인?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것. 싫어. 절대 안 돼. 준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으로? 네, 저희가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다는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대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내 돈을 노리는 거잖아. 미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서운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너희가 날 모셨다고? 정희는 비웃었다. 너희는 내 돈을 받았을 뿐이야. 준호와 미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류를 탁자에 놓고 일어섰다. 엄마, 다음 주에 법원 출석 통지서가 올 거예요. 그때 뵙죠. 그들이 떠난 후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재산은 곧 그들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와 부동산은 이미 신탁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정희님께서 지난주에 모든 재산을 신탁 계좌로 이전하셨습니다. 법원 허가가 있더라도 신탁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요.
하지만 신탁 설정 당시 정희님은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서를 첨부하셨습니다. 완전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셨어요. 미진이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장 지점장 불러주세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변호사와 함께였다. 필요 없어. 내가 왔어. 준호와 미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엄마. 정희는 차분하게 그들 앞에 섰다. 너희 나한테 후견인 신청했지? 내가 정신이 없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준호야, 미진아. 내가 늙고 약해 보여도 바보는 아니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그 낡은 황동 열쇠. 이거 기억하지? 내 집 식탁 밑에서 주웠던 열쇠.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203호 오피스텔 열쇠더라. 거기 가봤어. 내가 숨겨둔 서류들 다 봤어. 정희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오피스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험해지 신청서, 그리고 준호와 미진이 주고받은 문자 캡처본. 이것도 봤어. 엄마 보험금만 3억. 서두르자.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이게 내가 한 말이지? 준호는 말을 잃었다. 미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를 믿었어. 6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냈어. 손주들 학원비라고 생활비라고. 그런데 너희는 뭘 했어? 내 보험 수익자를 몰래 바꾸려 하고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빼가고 심지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까지 했어. 엄마, 저희는 변명하지 마. 나 이미 다 알아.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서둘러 경찰서로 갔다. 형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어르신,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분이 혼자 계획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파일을 펼쳤다. 미진 씨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녀의 어머니, 즉 장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가 보험 설계사예요. 모든 계획을 짠 건 이분이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다. 미진의 어머니?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배우였다니.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정희가 택배 상자에 숨겨뒀던 바로 그 녹음기였다. 미진이 돈을 받은 후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이번에도 500만 원 받았어. 근데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현금으로 보내는 거야?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괜찮아. 어차피 곧 끝나. 후견인 신청만 되면 보험금이랑 부동산 다 우리 거야. 넌 계속 착한 며느리처럼 굴어. 그리고 보험금 나오면 우리 반반 나누기로 했지? 응, 알았어. 그런데 엄마,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눈치채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늙은 사람들은 다 순진해. 자식만 믿고 살거든. 녹음이 끝나자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며느리만이 아니라 그녀의 친정어머니까지 모두가 짜고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실에 있어요. 정희는 조사실로 가서 유리창 너머로 미진의 어머니를 봤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옆에는 며느리 미진도 앉아 있었다.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다. 두 분 다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미진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제가 계획했어요. 제 딸은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미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가 나한테 시킨 거잖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미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모녀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을 돈으로 묶으면 결국 돈 때문에 찢어지는구나. 형사가 정희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 다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준호, 미진, 그리고 미진의 어머니 모두가 법정에 섰다. 정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엄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피고인 준호에게는 징역 2년, 미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미진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미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정희는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손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와 함께였다. 할머니, 손녀가 달려와 안겼다.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어르신, 손녀분은 당분간 저희 센터에서 보호하겠습니다. 아이 부모가 수감되면서 법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돌보면 안 될까요?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럼 제가 주말마다 방문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정희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가 자주 보러 올게. 약속해.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정희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보였다. 적어도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것이다. 몇 달이 지났다. 정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그녀는 손녀를 보러 갔다. 아이는 점점 밝아졌다. 센터 선생님들이 잘 돌봐줬고 친구들도 생겼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손녀와 함께 시장을 걸었다.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이제 엄마랑은 안 만나요?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잠시 멈춰 섰다가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응, 당분간은 안 볼 거야. 엄마가 잘못을 했거든.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할머니는 나를 사랑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손녀가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정희도 미소 지었다. 둘은 시장을 돌며 떡볶이도 사 먹고 붕어빵도 샀다. 정희는 손녀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다. 자, 이거 받아. 와, 5만 원이나? 아니야, 500원이야. 손녀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5만 원이잖아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응, 그래. 근데 할머니 마음으론 500원이야. 왜냐면 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에 있거든. 할머니가 이제부터 너한테 매달 500원만 줄게. 큰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 진심이 담긴 돈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응, 너는 그 돈을 마음으로 갚아야 해.
할머니한테 잘하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게 진짜 갚는 거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머니. 약속할게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햇살이 손녀의 머리카락 위로 부서졌다. 정희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쉽지 않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 정희는 손녀를 센터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우리 손녀도 잘 크고 있고, 세상은 늙은 여자를 쉽게 속이지만 오래 산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으니까. 정희는 다시 평온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